안녕하세요. 바른마음 수업이 오늘로 어느덧 마지막 날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른마음 가족 수업 전통과 급진사의 소피 루이스와 보수주의자의 대화 마지막 4강 충돌과 접점 2050년의 가족 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부터 3강을 정리하는 의미로 가족과 가족 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노프스키는 인류학자인데요. 뉴기니의 트로브리안드 섬에 들어가서 원주민과 기거를 하면서 가족 제도를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야만 사회의 섹스와 억압이라는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는데요. 그가 원주민을 관찰하며 내린 결론은 여성은 자녀를 낳기 전에 한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 규율의 중요성을 말리노프스키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인간 가족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으로도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야만 사회의 섹스와 억압에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가족은 문화의 산물이 아닌 문화의 요람이다. 그리고 또 가족은 모든 인간 조직의 출발점이다. 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말리노프스키의 연구에 의하면은 가족은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제도가 아닌 문화적 제도로서 원시 사회의 근친 상간 금기를 통하여서 가족의 안전성과 또 사회 질서가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말리노프스키의 텍스트에 의하면 가장 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결혼 제도나 이런 가족 제도라는 강력한 억압 수단을 사용하여서 인간의 본능적인 성적 충동을 동물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인간은 제도화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리노프스키는 가족 제도를 만든 억압은 질서의 조건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발견해 내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1강과 3강에서 아주 잠깐씩 억압적인 질서와 긍정의 억압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요. 급진주의가 주장하듯이 가족을 억압하는 것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함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돌봄의 그 충돌과 접점을 알아보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족 인식의 전환을 살펴본 후에 돌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과 정의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여성가족부와 당시 몇 명의 여당 의원들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족의 개념을 무리하게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사의 사진에 세상 모든 가족 함께라는 문구를 들고서 제4차 건강 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당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요, 2020년 9월 1일에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의자들을 보시면은요, 익숙한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 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가족 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중요성 등 그런 인식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또 상반된 개념을 도출시킬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법,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법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 양육, 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가족 개념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건강 가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삭제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족의 이념과 그리고 정의를 변경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가족의 정의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국회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조금은 위안이 되고요. 그러나 이렇게 정치에서의 그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부터 사회는 급속하게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에 이어서 문화적인 또 가족 인식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2021년 사유리는 비혼 출산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능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후 2022년 기사를 보면은요, 사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난자를 냉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에서 밝히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일반인 역시 미혼 여성도 자신의 난자를 냉동하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미혼 여성의 그 인터뷰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미혼 여성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결혼은 하고 싶고 또 아이는 갖고 싶은데 나이가 자꾸 드니까 보험 같은 개념으로 하나 이렇게 난자를 얼려놓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난자 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만일 사혈의 비혼 출산과 이런 미혼 여성 연예인들이 난자 냉동 시술을 한다라는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우리 문화는 어땠을까요? 네,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는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의 그 저출생 극복을 하기 위해서 비혼 출산 지원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요, 세계 인구학 석학이었던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의 명예 교수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부장제, 과도한 업무 문화, 동거 문화, 폐쇄성 등이 낮은 출생률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혼 출산을 지원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고, 이 부분은 제가 1강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윤석열 정권은 올해 6월 달에 복지부 차관이 비혼 출산 지원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은, 이렇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이미 어떠한 어젠다가 생성되었고, 저희들은 이미 그러한 어떠한 어젠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기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021년 기사인데요. 부모, 미혼, 자녀, 가족은 줄고 1인 가구는 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생활 방식 수용도가 높아져서 4%는 비혼에 동의하고 그래서 결국 다양한 가족이 오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또 이제 우측 기사 역시 2021년 기사인데요.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문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가족과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보면, 가족 해체에 대한 걱정과 대안보다는 다양한 가족이 지금 달라진 사회 문화에 맞는 형태라는 일방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검색만 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하여서 다양한 가족을 침투시키려는 어젠다가 확실히 예,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족은 다양한 가족도, 정상 가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족은 과거의 가족과는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을 반드시 과거 그대로 답습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을 나누는 의도가 사실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혼 출산을 한 사유리의 인터뷰를 보면 문화권에 따라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말로 자신의 비혼 출산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각 문화의 차이가 있어 조금씩 문화마다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가족을 이루어 왔다라는 도덕적 인식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도덕입니다. 말리노브스키가 미개 사회를 연구하면서 바로 이 점을 증명해낸 것이고요. 아닌가요? 다만 전통가족이라는 제도와 구성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정책을 이용하고 미디어를 사용하여서 마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배제시켜 놓음으로 오히려 가족을 파시즘 창가의 도구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은 후 정상가족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차별과 가족 내 불평등이라는 인식은 오히려 소피 루이스의 급진적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가족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부터 다시 말해 소피 루이스의 주장처럼 가족을 해체시키고 재구성하면서부터 한국 사회의 공공 돌봄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에서 내놓은 전화 한 통으로 맞춤 돌봄 안내 기사인데요. 서울시는 서울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마련하여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공공 돌봄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공론의 장에서 찬반 토론을 하는 정책이 아니라 불식간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이미 국가 안에서 사회 정책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은 8월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봄은 국가, 지자체 공동 책임, 통합 돌봄 체계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3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본사업 시행 앞두고 현장을 점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의 통합 돌봄인데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가요,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 6월 11일인데요.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이 2026년 3월 27일을 위한 시행령 시행 규칙 제정안을 마련한다라는
그러한 보도 참고 자료를 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요, 돌봄 통합 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고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 통합 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어, 이제 이 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 그러한 보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에 의해서요, 주치의제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1차 의료 강화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이 안에 이제 주치의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건강가족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 남인순 의원이 열심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의료 육성 지원, 의료 취약지, 가산수가, 주치의제 시행 등 포함된 재정 법안을 또 대표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장애인들은 탈시설 장애인을 이제 위해서, 진정한 장애인들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선 방향 제언으로, 탈시설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앞에서 쭉 살펴보았던 이러한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소피 루이스가 원하는 공공 돌봄으로의 행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소피 루이스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피 루이스는 가족 제도에 맞서는 싸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 제도에 맞서는 다양한 싸움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수의 돌봄을 받는 것이 정상인 세상을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텍스트를 통하여서 소피 루이스가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소피 루이스는 공공 돌봄을 가족 폐지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복습을 잘 하셨다면 소피 루이스는 가족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구성된 그런 근족을 위해서 공공 돌봄이라는 대안을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돌봄을 이제 사적 돌봄과 공공 돌봄을 비교해 보고 보수주의와 급진주의가 돌봄을 통하여서 충돌되는 지점과 접점을 가질 수 있는 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돌봄은 주로 여성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하여서 공공 돌봄은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적 그 돌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전통적인 역할로 여성이 주로 육아와 집안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성별의 불평등과 또 돌봄의 고립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 돌봄 역시 국가나 사회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당연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도화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공공 돌봄의 정책 쟁점은요, 돌봄을 사적으로 가족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이러한 탈가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사적 돌봄이냐 공공 돌봄이냐의 선택의 기반은 가족을 억압자로 보는가 혹은 가족을 보호자로 볼 것인가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 정상 가족, 그리고 가족 이데올로기 이런 용어와 언어들로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가족은 이미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되었다라는 것에 모두들 동의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념적인 기반으로 극진 페미니즘이나 마르크스주의가 주장하는 공공 돌봄은 가족을 억압자로 보게 되고요. 보수주의나 공동체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사적 돌봄과 가족은 보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념적으로 극과 극인 보수주의와 극진주의의 돌봄에서의 접점을 먼저 찾아보겠는데요. 이렇게 사회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더라도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보호하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돌봄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각 진영이 합의가 되고 있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충돌 지점은 1강에서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극한 대립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념적 기반의 선택에 의하여서 미래 사회의 모습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수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050년 가족제도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돌봄의 형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사적 돌봄의 형태를 유지하느냐, 돌봄의 형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 세대들의 삶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강부터 4강까지 함께 읽었던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족의 과도기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족과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2050년 가족제도의 미래를 상상해 보기로 합시다. 소피 루이스는 상상을 좋아했으니 우리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2050년의 사회상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50년의 가족제도의 미래를 소피 루이스의 주장으로 상상해 본다면 지금과 같은 전통 가족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또 전통 가족이라고 해도 구성원들은 많이 해체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혼 출산이나 동성 부부가 가족이 되거나 또 이렇게 로봇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가족들도 나오게 되고요. 이성의 가족이라고 해도 좋은 유전자로 아이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베이비나 동성 부부나 또 이렇게 로봇 부부가 수정관 아이를 또 출산하는 그러한 사회가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많은데요. 인간의 그러한 불완전함을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족이 폐지가 되면서 사라지게 되면 더 많은 노인들은 고독사하는 일들이 예, 빈번해질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의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조금 더 확장시킨 그러한 상상이 가미된 이야기입니다. 또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소피 루이스가 주장하는 가족을 폐지한 2050년 사회가 되었다면 이미 결혼 제도는 사라지고 방탕한 자유만 있고 책임은 사라진 도덕을 잃어버린 사회. 그래서 밤마다 파트너는 바뀌고 출산한 아가들은 예, 버려지고 뭐 이런 사회가 예, 그려집니다.
아비규환일 것 같은데요. 어느덧 2050년이 되면 과학 문명은 지금보다도 훨씬 발달하였을지는 몰라도 가족이 없는 미래의 사회는 무질서한 사회로 미개 사회가 되었을 것 같은 예,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은 인간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가치와 도덕을 전달하는 문명의 영속성을 지닌 제도입니다. 소피루이스의 주장대로 가족을 폐지시키고 공공 돌봄과 근족 중심이 된 사회는 버크의 입장에서는 문명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 실험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고 진지하게 답을 구해 보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답을 얻을 수 없다면은 며칠 동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서 답을 구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없는 사회라는 상상은 가능한가? 가족은 억압의 공간인가? 돌봄의 공간인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을까? 억압은 반드시 부정적인가? 질서의 조건인가? 자유는 해방인가? 책임인가? 가족은 변화 가능한가? 지켜야 할 질서인가? 나는 어떤 가족을 지향하는가? 가족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전통과 급진 사이, 소피 루이스와 보수주의자의 대화, 바른마음 가족 수업 어떠셨나요? 모든 수업을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미래 사회의 문명의 보존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보수주의와 가족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